전과 디테일을 살려주실 패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정태현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양절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양절 변호사님, 이제 앞선 두 번의 검찰 조사, 이 김학의 전 차관이 한 번도 저렇게 공개적인 소환이 아니었었죠. 예, 오늘 일단 출두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수사를 받았지만 네. 그때는 이제 2013년은 비공개 소환을 받았기 때문에 포털에 서는 모습은 처음이었었고 네. 그런데 오늘 특별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교과서적인 답변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어둡거나 뭐 그렇게 경직된 모습은 생각보다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하려고 했을 때는 좀 당황해 보이고 다급해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표정 자체가 그렇게 어둡다거나 뭐 긴장하고 있는 모습은 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 김 전 차관 부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를 더러운 누명을 씌우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은 이제 파렴치한이라는 이런 논란까지 맞붙고 있는데요. 지금 뇌물까지 추가 진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인허가 잘 봐주고 나한테 집 한 채 줘라.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주로 이제 그 성폭행에 관한 것들이 이제 조사가 됐고, 네. 뇌물에 관한 건 조사가 안 됐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뇌물에 관한 것을 조사하라고 대검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권고를 해서 그 네. 부분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면 시효들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상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효가 10년, 1억 이상이면 시효가 10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크다면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네. 액수에 그 맞지 않거나 시기가 오래됐으면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로서 윤중천 씨가 저렇게 줬다고 하는 그런 그 금품이라든지 경제적 이익 또는 요구했다는 금액들이 거기에 맞는지 여부에 관해서 또 그것이 어느 때인지 여부에 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김 교수님, 이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검찰 수사망이 이분 앞에만 서면 한없이 약해지고 허물어지곤 했었었는데요. 한밤 급비 출국 시도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윤중천 건설업자고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김학의 전 차관 했지만 과연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이 될까요? 우선 이제 몇 가지의 이제 포인트가 좀 구분돼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온 국민의 관심을 가졌던 이른바 성접대 사건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시효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됐던 동영상이 2007년 12월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특수강간이라는 것들이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일단 공소시효 네. 남아 있으니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강간이나 성폭행 관련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네. 가능하다면 이제 뇌물죄로 해야 되는데 뇌물죄도 우리 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의 순의 액수가 얼마에 따라서 또 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계속 재소환되고 있는 윤중천 건설업자가 계속 진술하는 내용에 따라서 네. 어느 시기에 얼마를 줬고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상당의 금품을 줬다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윤중천 씨라는 사람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네. 그럼 또 김학의 차관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방어 전술을 또 필 겁니다. 그래서 뇌물 수수와 관련된 건 양쪽의 진술을 다 들어보고 네. 검찰이 아마 수사를 다 해보고 기소 의견이 되는 건지 그리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인지 이런 네. 것들 따져볼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를 왜 무혐의 처분을 두 번 해줬느냐라고 하는 이제 외압 의혹이죠. 이 네. 외압 의혹은 이제 청와대와 관련된 것이고 당시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의 수뇌부 내지는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청와대와 관련된 정치적 외압 의혹이 또 하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국민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뭐 성폭행 관련 뇌물수수가 아니더라도 이 검찰의 수사 외압에 관한 것들도 사실은 분명하게 좀 투명하게 네. 규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시키고 더 높은 자리까지 배려해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많았었는데요. 양절 변호사님, 마침 현 집행정지 불어된 이후에 처음으로 외출을 한 장면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네, 조금 모습이 달라져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모습이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는 다른 것보다도 그 전보다 머리가 좀 단정해졌고 안경을 네. 쓴 모습이 포착이 됐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정지 이후에 이제 집행정지 사유로 신청했던 부분이 디스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불허가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필요했을 경우에 충분한 치료를 제공을 하고 있다. 네. 영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허락을 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고 실제로 불허 이후 첫 번째지만 그동안에 뭐 몇 차례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울 만큼 병원에 왕래를 하면서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불에 데인 듯한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금 뉴욕 타임스퀘어에는 박근혜 석방 요구 광고처럼 보이는 것들도 걸리던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글쎄요, 저것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명확히 뭐 명시하진 그건 않았지만 아니지만. 누가 네. 봐도 이제 그림자나 실루엣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그 광고가 맞고요. 네. 그다음에 관련돼서 저 QR 코드를 들어가 보면 이른바 워마드라고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연결돼 있고 거기에서는 좀 공공연하게 돈을 네. 모아서 광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기 때문에 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저 광고를 모아서 실제로 그 뉴욕에다가 저렇게 광고를 했던 주체라고 밝히고 있는 워마드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를 보면 네. 상당히 우리 사회에 논란이 많은 논란거리를 몰고 다니는 사실은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의 주장과 또 정치적 요구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시기에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 그리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형 집행정지도 지금 불허가 된 상황에서 저 부분에 대한 또 한국당에서의 어떤 석방 요구 그리고 네. 일반 이제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 쪽에 아직은 석방이 이르다고 하는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 논란의 한 중심에서 이제 워마드라는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가 저 부분을 이제 우리 국내도 아니고 지금 뉴욕에다가 광고를 네. 낸 거기 때문에 저것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겉모습으로 봐서 판단하기는 너무나 섣부르고 이릅니다만 수용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지는 보시던가요? 않아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물론 이제 밖에 나온 거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몸을 좀 더 단정히 하고 그 자세라든지 이런 그 옷매무새를 더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과거에 우리가 그 외진하기 위해서 병원에 나왔을 때 포착된 화면을 보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정갈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몸이나 상태도 좀 꼿꼿해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형집행정지라고 해서 정말 반월에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 네. 그다음에 거의 누워있거나 서있기 앉아있기 힘들다고 하는 것들에 비한다면 조금 더 그 수용 생활을 좀 견뎌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인가라는 네. 개인적인 좀 느낌을 좀 갖게 합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지금 저런 박근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모질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유승민 의원이 직설을 날렸던데 말이죠. 네. 이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야 된다면서 냉정하게 거리를 뒀던 거에 비하면 뭔가 이제 몸을 푸시는 게 아닌가라는 묘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총선도 가까워지고요. 또 이게 비교를 해보면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은 751일, 768일 구금됐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어제로 치면은 769일로 네. 최장 구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죄를 지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그 나이도 좀 든 여성을 저렇게 최장 기간 동안 구금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국민들의 이제 여론에 많이 달려 있겠죠. 유승민 의원도 저렇게 얘기해서 예전에 그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배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유승민 네. 의원이. 이제 좀 화해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의심도 조금 듭니다. 네, 안 한다, 당론으로 하겠다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움직이는 게 정치죠. 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투어라고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입에서는 매일같이 강한 독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서는 더더욱 그러던데요. 강성 발언의 야당. 과연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 신임 지도부는 어떻게 끌어갈까요? 먼저 한국당의 투쟁 상황 보시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비록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님께서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방금 문재인 정권 2년의 경제실정 징비록을 전달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서 조작된 보고만 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절망의 민생 현장으로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라고 하는 기만의 세트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세트장을 무너뜨릴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국민 속으로 민생 대장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국민들을 위한 진짜 민생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 민생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대권으로서의 방법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상당히 오늘 발끈했던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국민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냐고 하면서요.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세트장에 비유하더라고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민생 투쟁 대장정입니다. 사실 좀 생소한 그 네이밍이에요. 민생 투어, 뭐 네. 민생 뭐 장정 이렇게 들어봤습니다만 민생 투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듣기로는 예전에 노조에서 했던 경제투쟁 비슷한 거. 그러니까 네. 노조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제 뭐 투쟁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민생투쟁이라고 붙였는데 막상 황교안 지금 대표가 돌아다니는 저 동선이나 가서 네. 움직이는 행보를 보면 민생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이 한쪽이 있고요. 근데 그건 저는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일부는 국민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 좀 많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네. 그럼 민생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 민생을 좀 개선하고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제도권 시스템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국회에 가서 그러면 민생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주장을 하고 요구를 관철시키고 여당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밖에 나와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 민생 투쟁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있지만 네. 그것이 바로 민생의 현장인 국회를 떠나 있는 것은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저 부분은 좀 고깝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을 좀 황교안 대표가 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발길 닿는 대로 가겠다면서 연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듯한 모습인데 안철수 전 대표 다니실 때 옆에서 보셨잖아요. 예. 뭐가 좀 다릅니까? 뭐 지금 당장의 열기나 이 지지세나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한참 인기 있을 때 비하면 사실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요. 대선이 좀 남긴 했죠.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뭐 부산, 울산부터 이렇게 부울경부터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은 사실은 이제 대선 주자 여론조사 보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주위에 이렇게 후끈 달아올리는 지지세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안착은 했지만 중도와 중원을 확장을 해서 중간층에 네. 있는 광범위한 유권자들까지 지금 마음을 잡기에는 아직은 너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위에 만나시는 분들이 뭐 열성 지지자분들은 같이 지지하고 환호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이 중도 외연의 확장에서 좀 부족해 보이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황교안 대표가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김 교수님 말씀대로 국회에 가서 하는 게 맞지만 본인이 또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그건 나경원 대표가 하면 될 것이고 지금 사실 보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건 이후로 전부 좌절해 있는데 뭔가 새로운 그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작은 참으로 좋은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이 중도층에게 또 어필할 수 있느냐, 또 단순히 비판에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황교안 대표가 노력해야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민주당과 한국당이요 가장 좁은 표차로 지금 박빙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양절 변호사님, 이런 면에서 장외에 한국당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는데요. 두 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두 분인데 당신을 위해서 옷도 민주당 색깔로 했다. 옷도 그렇지만 밥도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되겠다고 하니까 이게 어색함을 지우려는 반증 아닐까 싶기도 하던데요. 오히려 그렇게도 비추죠. 나경원 네. 대표 뭐 그동안 계속 형님들 나오다가 이제 동생이 왔다, 그래서 반갑다라고도 하고 예전에 뭐 조금 좋은 일이 있었던 본인의 이름을 쓰려고 했을 때 빌려줬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지금 어떤 추세가 당 대표가 저렇게 바깥에 나가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현재 지지율이 과거보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네. 갑작스럽게 바꿀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게 양쪽 다 강경한 입장인데 양쪽 다 지지율이 올랐어요. 민주당도 올랐습니다. 사실 네네. 자유한국당만 오른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떤 것을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네. 어디서 그러면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왜냐하면 결국 손해보는 국민들이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안 들어갔을 때에 손해를 누가 장기적으로 볼 것인가를 좀 계산을 하셔서 어느 쪽에 됐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양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여성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나다르크라는 호칭까지 들었는데 밥 잘 사주면서 국회에 그렇게 호락호락 들어갔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본인은 나 대화 잘 통해 얘기하지만 말이죠. 오늘은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인사온 상견례 자리입니다. 네. 상견례 자리에서는 당연히 덕담을 하게 돼 있고요.
과거의 인연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그 기자들 앞에 있는 공개된 오프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하고 뭐 누나가 될 수 있고 밥도 사줄 수 있고 사실은 네. 케미가 맞는 것들 할 수 있지만 정작 돌아서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논란에 대해서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거나 먼저 뭐 조건을 내놓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오늘도 이인영 원내대표, 피니 원내대표도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해서 고발 사건을 물릴 수는 없다. 이런 네.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하고는 역대 최악의 케미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하고는 기록을 갱신하겠습니까? 아니면 바꿀까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당이 정당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실제로 투쟁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보수층, 괴멸했던 보수층을 다시 재결집시켰다는 의미의 어떤 분위기를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저기서 입장을 전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양 변호사 우려한 것처럼. 또 하나 더 우려스러운 건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제가 겪어보고 옆에서 보면 네. 지금은 저 신임 원내대표가 돼서 정말 웃는 모습이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네. 상당한 원칙이라는 것은 이 원칙이 소신이 될 수도 있지만 고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 결집이라는 면에서 전선을 후퇴하기 쉽지 않고 만약에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도 만약에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특별하게 쟁점이 해소되는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네. 팽팽한 대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사람이 주어진 여건이 좀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인영 대표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고 아. 또 고집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번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네.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또 내년 총선이면 또 여당이 민생보험 뭐 했다고 좀 뭘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유권자들한테. 또 나경원 대표도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전국 투어를 하면서 민생 여론 전화 벌이고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또 뭘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두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여건이 서로 또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무조건 부딪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협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걸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 2주년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표 상품을 내놨는데요. 이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현실, 인식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먼저 민주당의 현장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니어처가 들어간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기념 굿즈를 오늘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미리 나눠드린 스노우 볼펜을 들어주십시오. 이게 마법의 지팡이입니다. 하나, 둘, 셋. 대표님께서 실물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노우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원에게 좀 몇만 원 되는데요. 판다고 합니다. 스노우볼. 뭔가 촛불을 터뜨리고 싶은 분위기였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 변호사님? 이게 막 흔들리면 눈이 쫙 내려오는 아, 그래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네. 또 그 다음에 그 모습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두 종류로 만들어서 네. 한 3천 개 정도 판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이번에 뭐 사두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아이디어도 재밌고요. 당원 대상 예, 당원 대상으로 해서. 판다고 그래서요. 이게 예. 사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 저 일반- 4만 원이 난다는데. 이거 일반인에게도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상품을 보고 계시는데요. 양절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저것뿐만 아니라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도 선물이 있었는데 이게 엿이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엿이 이게 뭐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엿이라고 합니다. 근데 명인이 제조해도 엿은 엿이잖아요. 근데 엿이 저게 네네. 원래 이제 카자흐스탄에 이제 한일 학교 측에 갈려던 거를 네네. 남아서 저 부분을 나눠줬다는 건데,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엿이지만 또 학교 갈 때는 또 학생들에게 중요한 입시를 때 나눠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욕으로도 쓰이는 거니까 이게 왜 하필 엿을 주자라고 해서 그게 또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 같은 이라도 의미가 좀 뭐 달라질 네. 수가 있고 또 약간 청와대가 언론과 요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발언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양 변호사님께서 민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남아서 이거 준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받는 분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근데 저게 저는 색깔에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 선물을 과도하게 주는 것도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아예 안 주는 거 정도보다는 저게 잘 알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기분 네. 나쁠 수도 있긴 하겠어요. 네. 저는 뭐 저런 게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이른바 이제 가십성으로 올라오는 겁니다만 저렇게 사실은
대놓고 엿먹으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선물을 하는 것도 저는 일종의 정치적 재미라고 봅니다. 해악이라고 봅니다. 아, 네. 저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기자들하고 설전을 벌일 때 또 서로 주고받는 그 해악이 또 있고 그 해악이 또 지나치면 또 비난이 되겠습니다만 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이른바 언론 기자 출신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 대통령 관련된 기사 쓰는 게 불편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대놓고는 못하니까 엿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다면 이 부분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또 궁금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는 차원에서 청와대로서는 네. 좀 재미있는 좀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물에 관한 참 이슈 파이팅을 잘하는 정부 그렇죠.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